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허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2003년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OECD 자살률 1위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을 탓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국가 재난 수준의 대참사입니다. 실직, 생활고, 빚더미, 이 구조적 절망의 늪 앞에서 정부는 자살률 40% 감축 목표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수장,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처럼 무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부드러운 명품 한우, 더 신선한 로컬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내가 구입한 로컬푸드, 화순군 농부의 희망 씨앗이 됩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즐거운 대학 남부대학교. 신나는 대학 남부대학교. 미래가 자신 있는 대학 남부대학교. 대학생활은 취업에 강한 남부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사억 후반부터 시작되는 광주 남구 대단지 아파트. 초대형 공원과 단지 앞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더욱 기대되는 송암공원 중흥 S클래스 SK뷰 364-0001 중흥토건 SK에코플랜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입니다. 고향 인심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안전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앞으로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추석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박균택 의원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전에 국민의힘 신덕 의원하고 이제 마스토론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다 법사위잖아요. 예. 지금 법사위는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그 무슨 전쟁터 같더라고요. 신원하고 약간 좀 갈등을 빚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조금은 그렇습니다. 약간 신경전? 처음에 그분이 법사위에 올 때만 해도 워낙 또 품격 있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논쟁을 벌이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도 너무 세지셔가지고 험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또 이렇게 감정 대립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덕 의원이 저한테 가면서 사실 귓속말로 그 얘기 했어요. 박균택 의원님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런데 또 본의 아니게 법사에 있다 보니까 각 당을 대리해서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눈에 아니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게 됐다고 본심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분 바탕이 훌륭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야, 근데 박균택 의원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 의원님을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그때 처음 뵀었는데 검사 박균택하고 지금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된 법사위원회 박균택은 좀 달라졌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뭐 누구랑 싸우거나 그렇죠. 화내는 모습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느냐고 예. 가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논쟁적이고 투쟁적인 분위기에 껴들다 보면은 뭐 그런 또 감정이 또 우선시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기간은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검사로서 사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어떤 일이 더 고난도 직업인 것 같습니까?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검사라는 직업은 행정권 중에서도 굉장한 그 강한 집행력을 갖는 또 내가 책임지고 내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네. 업무의 영역이 한정적이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니까 관심의 범위도 넓어져야 하고 또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더 뭔가 범위가 넓다는 장점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또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야가 강경한 대치 상황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선 개입 청문회까지 정말 이례적으로 열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변화는 앞으로 없을까요? 불신이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예. 다만 사퇴 요구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예.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불신이 매우 크고 그 본인이 왜 대선 후보를 자르려고 했느냐, 예. 왜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내가 뽑으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혹,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뭐 총리와의 만남의 의혹이라든가 이걸 본인이 제대로 또 해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내지 못하는 한 불신은 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망정 그 사퇴에 대한 목소리들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이제 비밀 회동설 이거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진위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예를 들어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근거가 되는 녹취록 내용들이 어떤 그 녹취록 내용이 변조된 것 목소리를 변조한 것이지 조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직접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의혹 제기만으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에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와 만났냐 안 만났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운명, 사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내놓은 답이 대화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만난 적과 또 대화한 적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전하 일선 판사가 지적했을 때 그 다음날 나온 그 해명이 또 뭐냐면 특정 기간 중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목소리로 제가 보기에는 들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해명을 못하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오해라고 한다면 그걸 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텐데 항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방패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 대상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발을 그러면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뭐 한 1년이 지나야 뭐 압수수색에 겨우 착수할 정도의 뭐 그런 수사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를 기다릴 건 없는 것 같고 지기현 판사 문제도 벌써 문제가 제기된 지가 뭐 6개월이 돼가지만 아직까지도 뭐 공수처가 답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본인이 해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 아니죠 국정감사를 일정을 2일을 잡았더라고요. 예. 이틀을 그러니까 하루는 국회에서 하고 이제 하루는 대법원을 직접 가서 현장 이제 국정감사를 한다는 건데 대법원을 가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은 나와야만 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동안의 관행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네. 행정처장에게 답변을 위임하는 것을 국회에서 승낙을 해서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번에 승낙을 안 할 승낙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허.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여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어쩌면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압박이랄까요? 민주당의 이제 공세가 탄핵 카드까지 좀 만지작 거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러 대통령도 쫓아냈다. 무슨 사법부 수장이 하늘 위에 있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그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나요? 만약에 저 의혹 그러니까 기록도 읽지 않고 재판을 예.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예. 한덕수 씨와의 만남에 관한 의혹들 이런 것을 말끔하게 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가 않고 국민의 분노 지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예. 그런 상황도 뭐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 의혹이 정말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대법원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건들이 조봉암 사형 네, 판결 네. 그다음에 또 인혁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들도 대법원이 재판을 할 때 4개월, 6개월씩 걸렸었습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을 읽고 이제 재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도 읽지 않고 느낌으로 목표를 가지고 통합 재판을 했다는 그 사건을 저희들이 결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소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그런 결정이 아니라 그 대법관들하고 그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그 네.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그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어떻게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냐. 네.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군 지휘관의 말을 따르듯이 대법관들이 그런 그 재판에 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도력의 비밀은 뭐냐.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한 뭐 논거를 갖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 근본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전한 부담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키기가 목표인 게 아니라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만약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뭐 5년 후에 재판을 네. 우리가 네. 고민했다고 한다면 법원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겠죠. 오히려 예. 지금 법원에서 일부 민주당의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는 이유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법원행정처의 그 재판 관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것이 적대감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민주당에 대한 또 뭐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7만 페이지라는 기록은 A4 용기 그 담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상자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사물도 없이 어떻게 다 기록을 파악하고 재판을 했는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란 얘기인 것이냐. 그러면은 사법권 침해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닌 걸까 그런 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율이 동시에 지금 약간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여기에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검찰청 폐지, 여당이 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그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그 솔직히 정확히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부분이 원인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견해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뭐 몇 퍼센트 여론의 하락이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5%라도 실망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좀 더 점잖고 좀 더 뭐 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청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제 의원님도 검찰에서 오랜 동안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일선 뭐 형사부 검사도 하셨고 검찰국장도 하셨고 이제 고검장도 하셨고 했는데 이 현직에 있는 검사 후배들이 이렇게 뭐 항의한달까요? 하소연하는 전화 같은 거 안 옵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소수 정치 검사의 네. 행태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문을 닫아야 하고 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때 예. 그때 이해가 될 것이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 그 국민 보기에 윤석열 총장 뭐 2년 대통령 3년 동안 국민들에게 그 분노를 이렇게 끓게 만들고 적개심을 심어줄 정도로 이렇게 처신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명령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 안에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배가 거의 파선을 하고 침몰을 해가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그것도 공범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까 운명으로 알고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역할에 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다 보면 국민들이 또 신뢰해주고 또 필요한 권한을 또 주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 마인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600명 되는 검사 중에 이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가 한 뭐 600명인가 5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그런 검사들이 이 중수청으로 과연 옮겨가겠느냐. 그냥 검찰에 남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다 또 수사관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더니 정말 고민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1년간 더 이제 고민할 대목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외에는 남겨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는 없을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외에 예외적이나마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뭐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여전히 검사나 저 수사관들이 형사부에서 지금 역할을 하던 그 분들이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줄지는 않아도 되고 줄어들 필요가 있는 인원들은 가급적이면 중수청으로 가서 좀 수사 임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전직을 권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일치된 견해는 아니죠. 요구권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예. 경찰이 잘못했을 네네. 때 이걸 기소할 수도 없고 불기소할 수도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보안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하는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그 부분에서는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예, 보안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네. 소수 의견이 보안 수사권은 줘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을 통해서 예.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무지 급박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급하거나 구속기간이 짧거나 그리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도 조직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일부러 표적 수사를 했거나 예.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했었을 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그것은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는 검사가 직접 나서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권한을 줘야만 어떤 기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의 형사부 검사들이 갖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더라도 이제 제한을 좀 건다는 거죠. 제한을.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외적으로 하라. 그리고 관련 범죄, 별건 범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은 스스로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 그 조건을 예.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현역 검사들은 좀 격앙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사 끝나면 우리 돌아가겠다. 기소는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항명이라고 박지원 의원은 표현을 했어요. 항명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거 처벌해야 됩니까? 저도 예. 그런 사안인 줄 알고 예. 어제 좀 약간 놀랬습니다. 예. 그래도 검사들이 아무리 검찰 조직이 없어져도 예. 고위공직자인데 예. 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감정풀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네. 저도 그 상당히 격앙을 했는데 조금 더 사정을 알고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예,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필요한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 특검께서 좀 국민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라라는 이런 하소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사다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나고 나면 복귀를 뭐 하고 싶다라는 이런 그 어떤 간접적인 항의의 표시였던 것 같은데,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그 책임은 다한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이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출두를 할 때 파견 검사 15명이 사실상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요와 관련해서 그 일탈행위다, 감찰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또 박지원 의원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경호였는지 영접이었는지 네. 구체적인 그 정황은 잘 영상을 통해서는 잘 발견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영접을 위해서 나간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징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조사받는 사람을 과거에 상사했다는 이유로 영접한다면은 그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찰청 폐지를 놓고 이제 위헌 논란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 89조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런 좀 해석 차이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검찰총장 임명 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장을 우리가 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총장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시대적 그 감각이 안 맞다고 해서 만약에 학장, 교장으로 바꾸면 그것이 위헌인 것이냐, 국어도 못 바꾸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했던 본질을 벗어나서 이제 국립대학교 교장이니까 또는 학장이니까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위헌이겠지만 공소청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대신 그 기능을 사실상 이어받는 공소청장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할 때
그때 가서야 저는 위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직 검사 한 분이 채널 A인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 따로 있고 판결 내리는 판사 따로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소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만 재판이 가능한 것인 것처럼 기소와 재판의 관계로 봐야지 뭐 심리는 뭐 재판과 판결은 다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재판부 내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분리관계로 봐야지 재판부 내에서 그것을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독일이 우리 한국 검찰의 원조 국가라고 칭해지는 곳인데 독일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하고서도 경찰에 대한 지휘권만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기소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보면 그 주장도 그렇게 타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 검찰은 하여튼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요구권만 있다는 거죠? 수사권이 법에 따르면 있는데 법에 따르면 모든 수사권이 있는데 독일 검찰은 관행상 수사를 안 합니다. 실제는 안 한다. 보안 수사도 경찰한테 다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검찰 제도, 형사소송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검찰청 간판은 뗐고 이제 중수청하고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경찰청.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약간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제 보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일단은 1년 동안 고심해야 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어떤 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기관 간에 서로 견제,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잉 수사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견제와 균형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수사의 공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다 보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청,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관련해서 대법관을 이제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거의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국힘도 지금은 뭐 반대를 하지만 과거에 대법관 늘리는데 국힘도 먼저 주장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선 판사들도 대법관 늘리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 견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 현직 대법관들이 싫어할 뿐인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CM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 카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살아오는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용기 내어 당신께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이기에 VIP 장례타운. 장군, 병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옵니다. 큰일 났구나.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참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기 전문 체인점 참고기간. 맞다, 참고기간. 어서 다녀오너라. 장군, 병사들은 다 나가 싸우는데 어찌? 가만히 있거라. 이 고기가 너무 맛있지 않느냐? 참고기간. 완도바다 힐링 스팟, 완도 해양치유센터. 피부에 좋은 거품, 머드 테라피부터 해수 미스트, 명상풀까지 천연 바다 자원을 활용한 16가지 오션 테라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짜 오션 앨리스를 즐겨봐. 완도 해양치유센터 자연의 색을 채워갑니다. 칼라 우드칩. 소나무 원목으로 가공, 착색해 동식물에 안전합니다. 화분에도 정원에도 자연의 색을 더합니다. 칼라 우드칩, 때깔 고운 그린 정원. 자연과 인간을 담은 기업 주식회사 동서산업. 베트남의 숨은 보석 푸꾸옥. 겨울 탈출 넘버원 푸꾸옥 여행. 이번 겨울 대구 공항에서 특별 전세기로 모십니다. 가족들과 즐기는 테마파크와 호핑 투어, 골프 여행까지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행타운을 찾아주세요. 혼수가구, 입주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박영환의 시사 1번지 박현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담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입니다. 뭐 난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수렁에 빠진 느낌? 개드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딱 묶여버린 느낌. 그런데 3,500억 달러 선불,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러로 꽂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무리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이 다 동의할 텐데, 이거 장기전으로 이제 정부가 간다고 하는데, 글쎄 장기전으로 간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일 관세를 물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요구를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뭐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응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미국에게 또 그 뭐 원화 달러 또 통화 스와핑 무제한으로 또 뭔가 좀 스와핑이 가능하도록 뭐 협약을 뭐 맺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네. 또 우리의 또 수출 국가를 더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미국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뭐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부터 분명히 선언해 놓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금 변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를 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우리 정부가 약속한 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그 수치에 대해서도 이게 무리하다. 그다음에 외환위기 가능성도 뒤늦게 거론을 했는데 그 문제도 좀 따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대통령이 설명을 좀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좀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국힘은 모든 것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쪽으로 뭐 항상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가면서 거기서 뭐 통상협상을 맺듯이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본인들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그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뭐 사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타임지 회견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 나 탄핵당한다 그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그 분위기는 강유정 대변인의 그 표현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또 뭐 별일이 아닌 것처럼 또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표현이 맞았던 것 같고 또 이러한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 쪽에 비판을 좀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정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저는 뭐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친미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여기가 이제 친명 강성 지지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 개파라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그 세력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런 그 강압적인 협상에 대해서 이거 동맹에 탈을 쓴 사실상의 도둑질 아니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협상의 지렛대가 될까요? 아니면 역작용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조금 강한 표현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농산물 협상이 농민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 의해서 농산물 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들도 정부가 외교 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부가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내 여론이 그렇게 나가줘야만 정부가 협상하기에 좋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정부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런 반응을 드러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지금 관계가 어떻더라도 결국은 제1의 그 동맹 국가는 미국이고 또 그 관계를 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표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트럼프의 이제 일방적인 이 어찌 보면 강압적인 그런 그 관세 협상 태도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 의견이 주류입니까? 예, 비판적인 의견은 당연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미국을 어느 정도의 그 중심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성 팬덤, 이른바 개혁의 딸, 뭐 개딸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집권 여당이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간에 이제 갈등이 폭발된 게 있었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해 이제 기자들 앞에 그 터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더 센 그 특검법하고 서로 이제 바탈을 국민의힘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강성 지지층이 그게 말이 되느냐, 더 센 특검법을 양보하는 게 이제 그래서 촉발된 건데 정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상상보다 크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영향력이 분명히 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강한 목소리 그러니까 개혁적인 그 당원들의 목소리와 당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당원들이 뭐 중심이 되는 정당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고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원들이 지금의 빛의 혁명을 가져오고 민주정부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당원분들의 오해가 있거나 비난이 있더라도 또 정말 확고한 뭔가 소신을 가지고서 뭐 내렸던 결론 같으면은 뭐 존중하는 분위기, 유지하려는 분위기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덧센 특검법 그 협상안 같은 것들이 이미 협의가 됐다가 취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뭐 발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당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그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송에 나가서 유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들께서 뭐라고 많이 비판들을 하십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의견을 유지하는 소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성당원 그러니까 강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 문자를 이제 폭탄에 비유하는데 어찌 보면 그 해당 의원에게 관심을 표하는 거니까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이제 그 선물 받으시면 읽어 보십니까? 몇 개 읽어보고 같은 내용인 것은 넘기고 또 독특한 내용이면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되게 위축되지 않으세요? 좀 위축이 되죠. 예, 그리고 또 서운할 때도 있죠. 가끔은 오해가 있거든요. 저는 국회 조찬 기도회 회원일 뿐인데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총무로 민주당 총무일 뿐인데 국가 조찬 기도회 총무로 알고서 막 문자를 보내온다든가 또 보안수사권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검사 출신이라 안 돼. 너는 재선은 포기해야 해라는 식의 강한 공격도 해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원망을 하지 않고 존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정도의 그 강한 소신과 적극성을 지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광화문 투쟁이 가능했고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이런 또 민주정부를 또 수립하는데 정말 기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나는 무조건 존중을 해야 한다. 섭섭해도 존중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그 융화나 또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생각보다 기가 세신 것 같네요. 그 못 읽는다는 의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반복적인 내용들 뭐 복사해서 뭐 붙인 듯한 그런 것들은 뭐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또 새로운 내용에 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강성 당원 중에서 자기의 생각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는 이제 굉장히 쓴약이 된다 생각하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뭐 시각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첫 줄부터 뭐 이런 게 문장이 같아 보이면 그건 그냥 넘기고 복사하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폭탄이죠. 그냥 폭탄 투하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보고 넘기세요. 아니면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이 본인의 뜻을 충실히 담아서 성실하게 의원에게 따지는 내용이면 답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예, 그 문자가 모든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보낸 것이었으면 답을 안 하는데 저를 알고 저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보낸 것, 그다음에 특정한 저를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면 반응이 옵니까? 예,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또 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예,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문자를 준 분이 저를 심하게 공격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헌재 앞에 가서 제가 그 무박 4일 1인 시위를 했을 때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답을 주시길래 제가 그냥 오해하실만 했다라고 답 드리고 그럼 또 소통을 했더니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자, 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출연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119명이라고 합니다.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도 65명이나 됩니다. 의원은 출연해 보셨죠? 저는 한 5번 정도. 5번이면 상당히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할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못 했고 작년에 한 5번 정도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종로구의 곽상한 의원은
김어준 씨를 좀 공격을 했습니다. 예.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 있는 뭐 소문 중에 이게 소문입니다. 아, 대통령이 뭐 세 사람 네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충정로 대통령 얘기하고 이제 김어준 씨를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곽상원 의원님한테 예. 참 용감하다고 용감하다고 뭐 칭찬인지 예. 놀림인지 그런 얘기를 예. 한번 한 적이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왜 곽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 뭐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근데 조금 오해가 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 이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네. 총수 네. 내지는 대표가 당원들을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따르게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곽상원 의원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그런데 않다. 김어준 그 대표의 힘은 그 일선에서 그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일치하는 데에서 오는 그 힘인 것이지 일방적인 지도 관계고 피지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조금 뭐 적극 당원, 저는 강성 당원보다는 적극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당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데서 공유하는 데서 오는 힘이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보면 당원 중심 정당 그 의원으로서 그 의사를 항상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누가 지도한다, 누가 영향력이 세다 그 생각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김어준 씨 이제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음모론 제조기다. 라는 그런 이제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김어준 씨가 민주당 내부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당원들의 이제 집단지성이랄까요? 생각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통관계, 공유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언론에 대해서 뭐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예.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긴 하지만은 유튜브 언론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독재 기간에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의혹을 가지고 양성한다고 그러지만 그 의혹들을 먼저 유튜브 방송에서 뭐 보도를 용감하게 못 해줬으면 윤건희 뭐 부부의 비리라든가 저는 국정농단 같은 것들은 밝혀질 수가 없었고 뭐 지금도 뭐 그 행패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유튜브 언론만이 갖는 장점으로 그걸 또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갓 이제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약간 좀 어떤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그 속도를 놓고 약간 좀 견해가 다른 경우도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라고 이제 외부 언론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들여다볼 때는 어때요? 예, 그게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는데 몇 개의 주제 가지고 그런 그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어떤 당원 중심으로 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민주당 간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갖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처럼 사고를 치는 정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주 일부 그런 뭐 그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건전하고 또 뭐 견제가 잘 형성되는 올바른 방향의 그런 그 뭐 어떤 그 차이인 것이지 뭐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또 뭔가 소모전으로 가는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온 그 우리 김상욱 의원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 의총을 보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국힘에 있을 때는 용산의 뜻이라고 하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한 말도 못하고 다 따랐는데 민주당에 오니까 초선 의원들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그냥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건강한 정당인 것 같다고 하는데 당정 관계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언론이 삐그덕거린다고 보는 부분이 그게 서로 다른 생각이 이제 그 또
합일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어떻게 북쪽을 향하는 그 네. 진암철, 예. 저 조정하는 나침반이 것처럼 항상 그 북쪽을 예. 지향하려고 흔들리는 것처럼 저는 그런 관계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혹시 만사 현통 이런 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만사 형통인데 예. 이 정치적인 패러디죠. 예.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현지 예. 비서관 지금은 부속실장이 예. 힘이 세냐 예. 뭐 이런 거 예.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예. 같은데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음. 뭐 김현지 비서관 지금은 부속실장이 예.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 함께 보좌를 했고 그 뜻을 예. 잘 알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 좀 뭔가 힘이 실린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해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일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특징인데 예. 특정인이 뭘 좌우하고 뭐 정책을 이끌어가고 인사를 홀로 하고 이러는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직전에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국감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불러내서 좀 따져 물을 게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비서실장이 더 힘이 세고 다 답변할 건데 왜 나오냐. 그런데 이제 과거 14대 국회부터 이제 모든 총무비서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 의견 합치를 못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뭐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국회 운영이 여기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 있게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 보좌했던 김현지 보좌관이나 또 김남준 정책실장 이쪽을 보면은 정말 그 옆에서 정말 치밀하게 잘 보좌하는 인물이 김현지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김남준 정책실장은 당의 평가를 들으면은 대통령님의 그 생각 지향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속실장과 대변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 특기에 가장 맞는 그 인사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자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두 당 통합하자 합당하자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승부처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독과점 패해 요걸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호남에서 조국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호남에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 진영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진정 생각할 줄 알고 또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 또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 가서 뭔가 영역을 넓히려고 할당을 해야지 그 뭐 민주당 밥을 같이 나눠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호남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조금 이기적인 모습 너무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호남 말고는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요? 예, 민주당 것을 옆에 붙어서 같이 나눠 먹고 뭐 달려드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민주당이 흡수돼야 맞을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뭐 그 지분을 이용해서 뭔가 영업을 하겠다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부산시장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산에서 경남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고향에서 뭔가 민주진영의 영역을 넓혀보겠다. 이 정도의 뭐 소신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지역 같은데 후보를 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나가는 것은 저도 무리한 요구인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 뭔가 좀 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가서 싸워야만 본인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저 뭐 숟가락 들고서 남의 요리를 뺏어 먹으려는 이런 모습을 취하면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감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자치단장 하나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호남 민심으로 봐서 그 이제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후보를 내게 되면 팽팽한 대결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민심의 변화가 그동안 있었다고 봅니까? 저는 더 이상 조국 당에 대한 지지는 호남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8월 9월 거치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정당, 함께하는 투쟁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8월 달이 되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 그 동정심, 윤석열에게 너무 많은 매를 맞이할 매보다 10배는 더 맞았던 예. 그런 것에 대한 동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창당의 최고 목적이었던 검찰 개혁, 예. 이게 이번 9월 26일 날 검찰청 폐지 법안에 의해서 동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정심도 존재의 의의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당이 관심을 끌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제 수감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짤막하게 그래도 추석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 저 시사 1번지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국감에서 또 뭐 민생 국감, 개혁 국감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특집 박현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11시에 생방송으로 제가 찾아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